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제갈량에게 말하다,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 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국지를 안 보신 분은 아마 없겠죠. 근데 이 책은 그 삼국지의 인물 중 제갈량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스토리를 한 번에 요약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삼국지에 있는 여러 에피소드 중 중요한 일들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핵심이죠. 삼국지의 제갈량 하면 전략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삼국지를 읽을 때 그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갈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 전략적이고 똑똑한 군사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제갈량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새롭습니다. 삼국지에 있는 내용들, 삼국지를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삼국지 책을 읽으면서도 알겠지만은 이 책을 보면 어떤 그 인생사에 있어서 그것이 제갈량이 전장터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장터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는 경우에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기심을 개인의 욕심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고집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조절할 힘을 기르는 편이 낫다. 이것은 그 서서와 제갈량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서서는 유비 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간사한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서서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하루빨리 나의 밑으로 들어와라 라고 협박을 하지요. 이에 어쩔 수 없이 서서는 조조에게 가게 되는데요. 그때 유비에게 제갈량을 청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삼국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서서가 유비 밑에 있을 때도 제갈량을 충분히 청거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청거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자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와 제갈량이 함께 있으면 자기가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가는 순간 눈물을 머금고 유비에게 제갈량을 청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기적일 수 있고,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이기적일 수 없는 경우에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제갈량은 심드렁한 판매자 전략을 썼다. 심드렁한 판매자 전략이란 판매자가 자신의 본심을 감춤으로써 구매자를 유인해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만 구사한다면 심드렁한 판매자 전략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심드렁한 판매자 전략으로 단번에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991년 트럼프는 난관을 맞이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 당시 미국 부동산은 붕괴 직전이었다. 이에 트럼프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회수해야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소유의 세인트 모리츠 호텔을 매도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3년 전에 7,900만 달러를 주고 사들인 호텔이었다. 트럼프는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라도 호텔을 팔아넘길 생각이었다. 그러나 호주의 억만장자 앨런 본드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심드렁한 판매자인 척했다. 이때 트럼프가 바로 제안에 응했다면 트럼프는 이 호텔을 비싼 가격에 팔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자그마치 7,900만 달러를 주고 산 호텔을 1억 6천만 달러로 팔았는데요. 상대방이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는 심드렁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심드렁한 대응 전략의 단점은 이러다가 진짜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본인에게 이 심드렁한 전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먼저 자신의 가격을 책정하지 마라. 과소평가든 과대평가든 당신의 입에서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 상대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인정하게 해라. 후광 효과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심드렁한 판매자 측량을 성공시키려면 구매자가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만큼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한다.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제갈량은 팔척장신해 얼굴은 옷같이 아름답고 눈썹은 강산을 그려놓은 듯 수려해서 신선의 풍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반면 제갈량과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방통은 그 외모세가 제갈량에 비할 바 못하였지요. 이런 것을 보면 제갈량은 지략도 뛰어나지만 그런 외모 때문에 후광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자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권위자가 완벽하다는 환상을 품는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신은 권위자의 노예가 되고 만다. 투자의 함정은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투자한 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사람들은 이 손실을 메우고 수익을 내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산 주식이 원가 손실을 입게 되면 과감하게 팔아치우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식을 더 매입한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읽는 잘못을 저지른다. 심지어 자신이 쏟아부은 본전을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시간이든 노력이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너무도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다. 현명한 판단력이 떨어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여기서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상고 초려를 하는데요. 그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2번이나 처가를 찾았지만 제갈량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5번이나 다른 사람을 제갈량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유비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썼겠는가. 이때까지 유비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끝장을 보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관우와 장비가 말한 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물러났다면 본전을 다 잃고 재기할 기회마저 있는 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옷차림새로 사람을 평가하고 객에 맞지 않는 차림새를 한 사람은 입장을 불허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내적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신분, 지위, 능력까지 판단할 유일한 수단이 용모와 복장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을 보여준다.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을 하는 말이 아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당신을 돋보이게 만든다. 옷도 사회활동의 도구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유비는 꿈에도 그리던 위대한 현자 제갈량을 만났습니다. 유비가 보니 제갈량은 키가 펄쩍에 들었고 얼굴은 관옥처럼 희고 은권을 쓴 채 학창일에 걸치고 있는데 표현한 풍채가 신선을 명성케 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깊이 감탄한 유비는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습니다. 이는 바로 지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 요즘에는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외모를 좀 비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제갈량은 그런 외모마저도 탁월했고 그리고 복장마저도 그런 자신의 능력을 더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에 따른 목표와 수단의 올바름이 필요하다. 조급해져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 빠른 지름길은 없다. 바늘에 허리를 메어 못 쓰는 이치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이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제갈량이 유비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신이 스스로 나설 수도 있었지만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심드렁한 판매자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남들을 통해서 자신의 뛰어남을 유비가 알게 했고 유비를 만남에 있어서도 절대 조급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보면 유비가 제갈량이 이렇게 유비 밑으로 유비에게 많은 신임을 처음부터 유비에게 많은 믿음을 처음부터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는 사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남을 위한 배려나 남을 돕고 이롭게 하는 일 자체가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오로지 남을 위한 이타적 행동은 불가능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이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삼국지에선 유비를 보면 매우 이타적이고 도덕성이 넘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유기라는 사람인데 이 유표의 아들인데요. 유표가 죽음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 이 유기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상황에서 유기는 제갈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유기가 제갈량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비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드리냐면 우리는 유비가 마냥 덕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이 유비도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제갈량이 그 유기를 쉽게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고, 왜냐하면 제갈량이 유기를 도와주게 되면 그 관련된 유표 세력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또 도와주지 않게 된다면 사실 제갈량은 유기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유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아들 유기는 나약하고 둘째 아들 유종은 나이가 어리며 은권과 정권은 계모와 그 동생인 채모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자인 유기를 도와줘 채씨 일족의 신기를 건드리면 병력이 약한 유비는 신하에서 쫓겨날 뻔했고 이타는 보답을 바라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유기를 도와주는 행위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갈량의 정치적 두뇌는 결코 유기를 위해 계책을 내놓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제갈량은 형주를 빼앗아 유비의 근거지로 삼을 생각이었기에 형주가 혼란에 빠지면 쾌재를 부를 일이었다. 유표의 두 아들이 계승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면 혼란을 틈타 이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기는 제갈량에게 도움을 받을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제갈량을 다락방으로 불러놓고 거기서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은 제갈량도 예상치 못했고 뜻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은 유기에게 계책을 전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계책은 유비가 유기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 유비도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부분, 자기의 이득을 따져서 꾀를 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장표의 내용은 이타적인 행위는 사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은 심리학을 포함한 어떤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운 시기가 있다. 운이 따르는 시기에는 하늘과 땅, 사랑까지 모든 요소가 성공을 돕는다. 당시 제갈량의 인생은 이렇듯 순풍에 돛단 시기였기에 귀족과도 같은 놀라운 전적을 잇따라 세울 수 있었다. 삼국지의 주요 에피소드 중에 그 척벽대전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시기 전후에서의 제갈량의 전략은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 사마이가 나오면서 그 운이 사마이에게 넘어가죠. 그때 당시에 제갈량은 글쎄요. 그때 당시에 사마이가 지금의 적벽대전의 제갈량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이 따르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온 행운의 유형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회는 빨리 눈치채고 잡으려는 사람에게 잡힌다. 준비된 자의 몫이기도 하다. 무작정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기회가 저절로 품에 안기지 않는다. 시운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다. 주위 사람도 하늘도 당신 편일 때가 있다. 전지전능한 신이 이끄는 것처럼 목표가 주어지고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는 그만큼 당신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적벽대전에 있어서 그 제갈량이 송군 측과 조조 측을 쌍 붙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어쨌거나 제갈량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운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시운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다 라는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에만 운이 있다고 되진 않겠지요. 흔히 하는 얘기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 노력이 있고 운이 겹쳐질 때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포장할 줄 알아야 한다. 전화위복, 고진감래, 세용주마란 말은 당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아니다. 삶이 철학이며 손주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힘든 가운데서 그런 데서도 자신에게 득이 되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제갈량이 송권을 만나러 갈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호를 단신으로 송권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송권 측에는 제갈량의 길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런 여러 명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지혜로도 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변으로 압도를 합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역경이었지만은 제갈량은 그 속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포장을 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덕은 가장 설득이 강한 무기다. 양심에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 앞에서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탄이 따른다. 누구나 그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그 성권의 신화 중에 어떤 이가 제갈량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제갈량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도덕으로 압도를 합니다. 이유가 어쨌건 논리가 어쨌건 이 도덕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리가 떨어지는 점을 제갈량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런 부분으로 설득을 한다면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이 부지런히 탐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삶의 최종 과제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며 자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 제갈량이 그 송건의 대신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쟁으로 다 이겼는데요. 그 순간 제갈량을 끌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러 온 것인가? 사실 제갈량은 논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송건을 설득하러 온 것이었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제갈량은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수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량도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한 곳에 꽂히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종종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진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보호막을 세운다. 그만큼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이제 제갈량이 주유를 만날 때 쓰던 계책인데요. 제갈량은 주유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유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유는 제갈량의 의도대로 되었고 제갈량은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시기는 배움의 눈을 가린다. 질투는 경청의 귀를 막는다. 유아 독존이 되려는 설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남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다른 이들은 나의 스승이다. 이를 간과하지 말고 늘 겸손함으로 무장하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고수는 이해력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이 제갈량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이 주유는 질투와 시기,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갈량과 교류를 하면서 이 제갈량이 놀라운 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사한 책에도 보면 이 상대를 경쟁 상대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우는 게 없고 이 사람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선택만 해야 한다면 그것이 덫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덫에 걸린 뒤 후회해도 소용없다.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조조의 수하에 이 장관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란 사람은 주유에게 항복을 권유하려 옵니다. 그런데 주유는 이미 이것을 간파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장관에게 계책을 성공하지요. 그 계책이란 술자리를 마련해서 장관을 많이 좀 취하게 해놓고 이 주유와 장관은 같은 막사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 올려놓죠. 그 편지의 내용은 조조의 수하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송곤의 사람과 내통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은 술이 깨서 주유가 자고 있는 동안 그 편지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송곤의 계책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속아 넘어가서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조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조조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서 참수를 하지요. 이 장관이란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이 있고 사리가 깊었다면 그 편지에 대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물론 이제 술이 챈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 한 가지 내용이 너무 구미가 당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너무 딱딱 맞는 조건이 왔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을 줄 알아야 한다. 죄책감을 일깨우기 위해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지 말고 상처를 보여주라. 눈으로 감지한 아픔과 상처의 깊이에 상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야만 그가 변한다. 억지로 주지시킬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제갈량이 썼던 방법인데요. 제갈량이 그 노숙에 썼던 방법입니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이 사실을 송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미 노숙이 그 사실을 송곤에게 말할 줄 알고 있었죠. 제갈량이 노렸던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즉 노숙은 왜 나에게 약속한 대로 송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지키지 않았냐 라는 것을 따져 물음으로써 노숙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중에 하나의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숙은 말 그대로 제갈량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갈량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때 사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나중에 부탁을 한다면 오케이 사인을, 오케이 승낙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누구나 이를 알고 있지만 종종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과유불급은 회복 불가능한 과거가 되고 싶다. 매사에 심사숙고해서 낮은 자세로 접근할 때 적당한 정도를 알 수 있다. 네, 이 제갈량은 적벽대전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그 화공에 대한 부분은 주유나 제갈량이나 다 알고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한 리스크를 주유도 알고 제갈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 바람이 바뀔 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제갈량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뜸을 좀 많이 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그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에서 말하는 과유불급은 좀 심사숙고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떠벌리거나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내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클 것인지를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로 드립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비감을 높이는 실책을 쓰는 것이다. 신격화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할 자리가 있다. 비밀이 있는 듯한 사람은 주의 관심을 받는다. 자신의 치부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투명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 이야기 역시 이제 제갈량이 그 바람을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바람을 부르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도를 하지만 사실 불 바람은 이미 불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제갈량은 자신에 대한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높이고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 포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은 있어도 이유 없는 증오는 없다. 미움의 감정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로 인해 내면에 깃든 긍정의 감정까지 불태워버릴지 모른다. 결국 누구의 손해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당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 주유의 천적은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유는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가인데 제갈량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주유가 그런 제갈량에 대해서 중후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 봤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주유는 제갈량을 중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의 계책에 당하면 당할수록 더 증오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주유는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가장 큰 성공의 과실을 맛볼 때 가장 큰 실패의 씨앗은 이미 땅속에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 예측 불가한 것이 우리의 삶만인가? 누군가와 희비가 엇갈리는 일에서 무턱대고 쾌재를 부리지 마라. 다음은 당신 차례이다. 네, 이 이야기는 그 유비가 형주를 얻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결과만 보면 유비가 형주를 얻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략을 써서 형주를 얻었고 그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그 촉과 오가 그 유비와 송건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촉이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이득이 되는 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주행위가 조주의 이익과 합쳐지면 정의와 당당함이 화신된다. 그로 인해 역사적 화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단결과 협동을 부르는 이념이 되기도 한다. 어느 조직에서나 자행되고 세습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그 제갈량과 주유와의 싸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갈량은 이 주유를 쉽게 말해서 열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화를 북돋우죠. 좀 쉽게 말해서 화병이 나서 죽어라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유가 죽게 되면 동호회 송건의 세력이 약해지고 유비의 세력이 송건의 세력을 압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유비 세력에 이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부분은 이 심리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는 어디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는 또 어느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일만 보면 도덕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조직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할지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진정한 도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정으로 공격한다면 당신 또한 감정으로 반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성이 감정을 이길 수 없다.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평이 따른다.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상대를 공격할 창으로 쓰이기도 한다. 심리학에 좌절 공격 이론이 있다. 좌절을 겪은 사람은 분노하거나 의기소침해진다. 만약 좌절을 겪은 후 분노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을 풀 공격 대상을 찾는다. 극단적인 경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송건은 적백에서 대승을 거둔 뒤 자신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고 유비가 모든 승리의 과실을 채워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이제 막 동호의 수장이 된 송건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게다가 가짜 헌사로 형주를 되찾으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채찍이 쓸모없게 되자 이번에는 당근을 주어 유비를 폐인으로 만드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의동생을 데리고 도망쳐버렸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잇따라 좌절을 겪었으니 자존심감한 송건이 참을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하다. 좌절감은 곧 공격을 유발한다. 극심한 좌절감은 정신 나간 공격을 동반한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 송건은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몰인정한 추살령을 내려 유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여동생까지 죽이라고 했다. 절대로 남에게 공격을 유발하는 좌절감을 남기지 마라. 상대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순간 당신은 쓰러진다. 상승과 공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혹여 한 번의 실수로 상대의 허를 찔렀다면 바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당신은 치명상을 입는다. 눈물이 가리는 것은 당신의 시야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야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발생하지만 상당히 효과는 크다. 그렇지만 매번 눈물을 무기로 삼지 마라. 눈물이 마르면 당신을 지켜줄 방어막이 사라진다. 이 제갈량의 계략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받은 주유가 죽게 되는데요. 이 제갈량은 이 주유의 문상에 가게 됩니다. 가서 목을 놓아 눈물을 보이며 울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에 속아 넘어가죠. 이 제갈량이 정말로 주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구나. 남자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갈량은 그런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심리학적인 부분, 그 부분에서 해석한 부분을 이 제갈량의 행동과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그 설명된 내용을 그 심리학과, 삼국지의 내용을 이런 그 심리학과 엮어서 보니 그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되게 많고요.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책은 사실은 2권까지 있습니다. 저는 2권까지는 지금 낭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2권까지는 리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권도 보시고 2권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읽기는 1권, 2권 다 읽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삼국지 책을 전부터 좀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좀 2권으로 요약된 삼국지를 보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네, 좀 시간이 없거나 아직 삼국지를 읽지 않으셨던 분들, 삼국지를 읽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삼국지를 이미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그때의 느낌을 다시 좀 갖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